네, 안녕하세요. 제2편 도시개발법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법에서는 6문제 정도 나오는데요. 여기서 4문제 정도 공략을 하신다 생각하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정비법에서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도 6문제 나오죠. 그런데 여기는 도시개발법보다 좀 복잡하고요. 보통 어려운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3문제 정도 반 맞춘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면 되시겠습니다. 대신 도시개발법은 평균적으로 보면은 정비법에 비해서 조금은 좀 수월한 문제가 나오니까 4문제 정도는 맞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여기서 5문제 6문제 맞추고 여기서도 5문제 6문제 맞추면 좋겠지만 그렇게 공부하는 거는 굉장히 힘듭니다. 여기 4문제에서 5문제 맞추는 거, 3문제에서 4문제에서 5문제 맞추는 거, 그게 한두 문제 더 맞추는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틀리게 하기 위해서 나오는 문제들이 주로 이제 이런 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말 맞추기가 힘듭니다. 그런 것까지 공부하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이니까요. 요 정도 목표로 꼭 알아야 될 것,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들을 집중해서 공략하시면 문제없이 이 어려운 부분 도시개발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공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들어가기 전에 도시개발법은 무엇이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무엇인가 대략적인 좀 틀을 잡고 들어가시면은 이제 세부 내용을 공부할 때 수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개발법은 그 도시의 신규 개발이나 대규모 재개발을 지원하고 규제하는 그러한 법이에요. 좀 규모가 대규모다.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도시개발법에 비해서 다소 소규모, 도시의 소규모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규제하고 지원하는 법률이에요. 그런 특징이 있고 좀 더 와닿게 설명하자면 도시개발법은 신도시 같은 그런 대규모 택지개발, 그러니까 토지가 주로 등장합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이 진행되는 것이고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노후 아파트나 달동네 같은 그런 데에 주택 재정비 사업, 주로 주택, 대단지 주택이든 뭐든 주택이 등장합니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좀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 두 개의 이제 법률이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게 되겠죠.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도시개발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어떤 절차법으로서 그 절차가 중요해요. 절차를 계속 염두에 두면서 학습을 해야지, 안 그러면 지엽적인 것만 계속 바라보고 있다가는 뭐가 뭔지 정말 미로 속을 헤매는 그런 기분이 들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첫 시작에서도 이렇게 이제 절차를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끝까지 계속 와서 보시면서 법률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도시개발법은 여기 두 갈래로 나눠져 있죠. 사업 시행 단계에서 수용 방식이냐 환지 방식이냐에 따라서 그 절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용 방식은 전체 토지를 그냥 말하자면 말 그대로 수용해서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원형지 공급, 준공검사, 조성토지 공급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비교적 간단하죠. 수용해버리면 되니까요. 그러나 환지는 말 그대로 땅을 바꿔주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한테 땅을 바꿔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절차가 좀 복잡해지죠. 먼저 이 땅을 어떻게 바꿔줄 것인가 하는 환지 계획을 작성하고요. 그리고 너무 절차가 길어지는 것을 대비해서 환지 예정지를 지정을 해서 토지 소유자들에게 좀 숨통을 틔워주는 그러한 절차가 또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준공검사하고 환지를 실제로 나눠주는 처분을 하고 그 다음에 청산, 등기를 함으로써 사업이 완료가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 전에 이제 먼저 개발 계획을 당연히 수립해야 될 것이고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을 하는데 이 두 단계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지만 어떤 경우에는 도시개발 구역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개발 계획을 이렇게 수립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 나중에 이제 살펴볼 거고요.
그렇게 다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시행자를 지정하고 실시 계획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대략적인 것들을 계속 보면서 염두에 두면서 내용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용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도시개발법의 제정 목적은 이 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볍게 읽어주시고요. 용어의 정의 부분,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 고시된 구역을 말하고요.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유통, 정보통신, 생태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도시개발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해서 택지개발 사업이나 신도시 건설 그런 걸 말하죠. 그래서 도시의 생성과 확정에 관한 그러한 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말씀드린 대로 주택의 재정비에 대한 관한 법률로서 노후불량 주택의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 개선 등을 규제하고 지원한 법률. 그래서 도시의 변화와 진화를 위한 그러한 법률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감을 가지시고 세부 내용을 학습해 가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개발계획의 수립 단계부터 2단계죠. 개발계획의 수립 단계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개발계획의 수립의 원칙은 뭐냐면은 먼저 계획을 수립해요. 그 다음에 후에 구역을 지정하죠.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겠죠. 먼저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구역을 지정해요. 그러니까 다시 문장으로 풀어서 말하면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그 다음에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지정 전 수립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꾸 헷갈려요. 그래서 원칙을 먼저 확고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원칙은 뭐냐면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구역을 지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자꾸 헷갈릴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라도 외워두시면 원칙을 확실하게 마음속에 확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구지. 수구지. 계획 수립, 구역 지정 이런 단계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먼저 구역을 지정하고 후에 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예외적인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시험은 오히려 이 예외적인 부분에서 많이 나오죠. 그러나 원칙을 항상 마음속에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예외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어떤 경우냐? 먼저는 개발 계획을 공모하거나 그 다음에 블라블라 밑에 단계입니다. 개발 계획을 공모한다는 것은 먼저 구역을 지정한 후에 공모를 할 수가 있죠. 구역도 지정하지 않고 나서 개발 계획을 공모해가지고 너희들 한번 신청해봐라.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당연한 겁니다. 이해를 하면은 개발 계획을 공모하거나 그 외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은 대통령서하는 다음의 지역에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한 후에 그 다음에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네, 시험에 뻔질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이제 학습하고 암기해 놓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덜 중요한 부분을 한 번이나 두 번 보거나 아니면 안 보는 한이 있더라도 더 중요한 이런 시험이 자주 나오는 부분은 5번이고 10번이고 확실하게 암기해 두는 게 고득점에 유용한 방법이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개발 계획을 공모하는 것 외에 어떤 경우에 먼저 구역을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에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 그런 경우에는 선 구역을 지정하고 후 계획을 수립한다는 거예요. 쭉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도시지역 외의 지역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의 면적의 합계가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 자, 어떤 느낌이 드나요? 자, 여기도 써놨지만 대체로 보면 지가가 낮은 미개발 지역이에요.
그런 구역에 먼저 선 구역 지정하고 후 계획을 수립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지가가 낮은 개발 지역에 먼저 계획을 수립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획이라는 게 책상에 앉아서 그냥 뚝딱 계획이 나오는 게 아니죠. 현장 답사하고요. 분석하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러면은 그 순간 이미 소문이 나겠죠. 그 지역에.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투기꾼들이 몰려들 겁니다. 땅값이 엄청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평당 예를 들어서 10만 원에 살 수 있는 거를 계획을 다 수립하고 나중에 구역을 지정을 딱 하려고 봤더니 100만 원이 돼버리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사업 비용이 엄청나게 뛰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가가 낮은 미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먼저 구역을 지정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계획을 수립을 한다는 거죠. 구역을 지정을 한 후에는 여러 가지 투기 제한 조치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가가 안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과도하게 부풀려지는 사업비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먼저 구역을 지정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도시 지역이나 그런 데는 역시 계획을 먼저 수립하면은 지가가 오르지 않냐? 물론 오를 수는 있겠지만 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개발이 이미 충분히 된 지역은 이렇게 개발 계획을 해서 도시개발법이 적용될 그런 여지도 가능성도 많지 않을 뿐더러 이미 지가가 충분히 올라서 투기꾼들이 그런 오른 지가를 감수하고 모험을 하기는 좀 힘들겠죠. 그래서 선구역을 지정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선구역을 지정하고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이러한 미개발 지역인데 이런 미개발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 도시 지역의 녹지 지역 중에서 자연 녹지 지역과 생산 녹지 지역이라는 거죠. 도시 지역의 녹지 지역이 녹보 생자,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가 있잖아요. 이 중에 이 보전 녹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게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머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도시지역 외해 지역, 즉 말하자면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이렇게 먼저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이고요. 또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난 지역. 그러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안 됩니다.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도시지역이라 하더라도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면적의 합계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 30 이하, 도시개발 지정 면적의 30 이하인 경우에만 이렇게 구역을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이 부분 여러 차례 반복해서 확실하게 이해 및 필요한 부분 암기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개발계획의 변경. 지정권자는 직접 개발계획을 변경하거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개발계획 수립 시 동의. 자, 일단 원칙을 좀 보면요. 지정권자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똑같이 동의를 이렇게 받아야 하고요. 물론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개발 계획의 변경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이렇게 쭉 10가지에 대해서 나열을 했는데요. 사실 이제 이 부분까지 다 파악하고 있기는 좀 힘듭니다. 시험에 좀 나왔지만 틀리라고 나온 문제인 경우가 있었고요. 그렇다고 나오지 않는 게 아니니까 이런 정도만이라도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여기 그래서 100분의 5 이상인 경우,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이런 게 혼재되어 있는데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만 앞글자 따서 암기해 놓으시면은 그러면은 이 부분은 그 정도 선에서 소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있냐면 편기용적 도시비용 100분의 5 이상 증가, 이렇게 알아두시자고요. 그래서 편자는 편입되는 토지의 면적이 종전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면적의 100분의 5 이상, 그 다음에 기반시설의 총면적이 종전 기반시설의 100분의 5 이상, 그 다음에 도시개발 편기용, 도시개발 용적률이 종전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신설되는 용도의 토지 총면적이 종전 도시개발 면적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 또 기반시설 설치 비용에 필요한 비용이 종전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그래서 편기용적 도시비용 100분의 5 증가 혹은 이상일 때, 그럴 때는 개발계획의 변경 시 동의를 꼭 받아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10% 이상인 경우,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있고 기타 등등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또 너비가 12m 이상인 도로를 신설토지 폐지하는 경우, 12m 이상 뭐 사업 시행지구를 분할하거나 분할된 사업 시행지구를 통합하는 경우, 이런 거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정도 선에서 체크해 두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이제 예외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 부분이 더 중요하죠.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주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는 것 꼭 알아두시고요. 또 조합이 성립된 후 총회에서 도시개발 구역의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원과 그 지역의 조합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수립 또는 변경을 의결한 개발 계획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환지 방식의 동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즉, 조합이 성립된 후 그 조합원의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그 다음에 조합원 총수의 2분의 1 찬성으로 수립 또는 변경을 의결한 개발 계획인 경우에는, 그런 계획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한 경우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동의자 수 산정 방법. 환지 방식 적용 지역의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개발 구역의 토지 면적은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거 기억나시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외한다고 그랬고요. 도시개발법에서는 포함한다고 그랬죠. 무엇을? 국공유지를. 예, 기억나시죠? 이게 바로 이제 그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면적은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동의자 수를 산정한다. 그 내용입니다. 결국은 암기를 하셔야겠지만 생각해보면 당연한 겁니다. 도시개발구역은 이제 공적 개발인 거예요. 공적 주체가 공적 개발을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국공유지를 포함시켜서 산정하는 게 당연한 거겠죠. 그 다음에 일필지의 토지 소유권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를 해당 토지 소유자로 봅니다. 계속 이거 반복되거든요. 공유자 1인을 그 해당 토지 소유자로 보는 겁니다. 대표 1인을. 다만 구분 소유자, 아파트 같은 경우 각 세대, 각 구분 소유자가 각각 토지 소유자 1인으로 보는 거죠. 또 1인이 둘 이상의 필지의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그 필지 수에 관계없이 토지 소유자 1인으로 보는 거고요. 둘 이상의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 대표하는 1인을 토지 소유자로 봅니다. 네, 그리고 공람 공고일 후에 구분 소유권을 분할하게 되어 토지 소유자의 수가 증가하게 된 경우 공람 공고일 전에 토지 소유자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요. 증가된 토지 소유자의 수는 토지 소유자 총수에 추가 산입하지 말 것. 네, 이 부분도 충분히 이해 가능한 부분이죠. 공람 공고를 다 했는데 그때 가서 막 찢어서 분할해서 소유를 하는 그 의도가 뭐겠어요? 더 큰 보상을 얻기 위해서 그러겠죠. 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람 공고일 전에 토지 소유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죠. 그렇게 증가된 토지 소유자의 수는 토지 소유자 총수에 산입하지 않을 것. 그 다음에 뭐뭐 하기 전에 동의를 철회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지정이 제한되기 전에 또는 변경을 요청받기 전에, 그건 전에 했기 때문에 그 철회를 인정해 주는 거죠. 그 사람은 동의자 수에서 제외를 합니다.
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제한된 후부터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의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또는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받은 후부터 개발계획이 변경되기 전까지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네, 이런 경우는 기존 토지 소유자 동의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밑에 읽어보시고요. 개발계획의 내용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번부터 이제 9번까지 있거든요. 이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다만 4번부터 7번의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뭐냐면은 개, 수, 구, 지라고 했죠. 개발계획의 수립,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에요. 그래서 1번부터 9번까지의 사항을 요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그 내용에 이렇게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죠. 쭉 이제 알아볼 거예요. 근데 이때 포함시키지 않고 요때 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이때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이 4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요게 좀 예외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암기를 해 두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굳이 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그때 이제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냐 하면은 이겁니다. 이 계획 당시에는 이들 내용이 4번부터 7번까지 내용이 있다 살펴보겠지만요. 너무 구체적이고 내용이 많아서 사실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그 단계에서 이것들까지 포함시키기는 좀 힘든 항목이라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고 예측하기가 너무 힘들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나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런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4번부터 7번까지예요. 즉 순수, 비, 세라고 이 이니셜만 따서 암기해 두시면 되겠고요. 작년에도 시험에 나온 부분입니다. 순환 개발 등 단계적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그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에 쭉 가서 그 세부 목록,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 설치하는 경우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계획, 임대주택 건설 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 비, 세. 네. 얼마나 순수하면 집에 비가 새겠어요? 그래서 순수, 비세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나머지 환경보전계획,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자원조달계획, 그 다음에 존치 않은 기존 건축물의 공작물에 대한 계획, 전시장, 공연장 등의 문화시설 계획 등은 수립 단계에서부터 이제 그 내용에 포함시켜야 되는 내용이죠.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개발계획의 세부 수립 기준,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에 들어맞게 해야 한다는 것 당연한 거고요. 복합기능도시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말 그대로 이 면적이 커요. 그래서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위락 등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한번 읽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계획을 이제 수립했으니까 개수, 구, 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